시놉틱스 강의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하고, 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 저기 6장을 강의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룹 활동이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룹 활동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오늘은 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범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네 문제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도 못 쓰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줄 거니까.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8주 9주하고 10주 정도만 아마 진도가 나가고 11, 12, 13, 14 4주간의 기말고사 들어갑니다. 기말고사는 집단이 한다겠죠? 한 끼를.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인가? 선거날이 아마 수요일날인 것 같아요. 그죠? 6월 3일 선거날은 온라인 강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좌로 들으시고 초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뭐가 올라왔는데 문자가 보니까 저희는 6월 3일 해당돼가지고 6월 3일은 온라인 강좌로 그래서 강의 LMS에다 올려줄 테니까 거기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14주, 15주까지 해서 마무리되겠고 대순대로 14주에 끝내는 도록 노력을 할게요. 15주에 기말고사잖아요.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출석하지 않고 14주에 제출 다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15주는 여러분들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 못한 팀이 꼭 한 팀 이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네, 그 한 팀을 위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각 팀들이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근데 대부분은 다 제출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기말고사 때 시험 준비하려고 바쁜데 그거를 제출을 못하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다 제출을 합니다. 자, 시냅틱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냅틱스에 대한 부분에는 첫 번째는 시냅틱스의 개념, 여기 이론을 얘기할 거예요. 이론을 먼저 얘기하고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뭐냐면 이론 자체가 뭐 A 더하기 B는 C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창의적인 게 정답이 있나 없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거다라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 이론은 좀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냅틱스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걸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유추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기서 정리한 게 시냅틱스는 유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은유와 유추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과목에서 주로 들었던 과목이에요? 은유, 유추. 표정이 우리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나? 국어 시간에 이거 아닌데? 은유, 유추? 은유적 표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은유법. 문법 배울 때 은유법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나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거기에 나오는 은유 맞습니다. 그런 은유인데 창의적에서도 그 은유적인 은유라는 표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냥 상상하고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를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감정에 관련된 거, 어떤 느낌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할 때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시냅틱스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결한 책을 탐색할 때 상이한 요소들을 결합하게 하는데요. 상이한 다른 것들을 결합하기도 하고 또 상이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은유와 유추라는 근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은유적 기법과 유추적 기법이다. 고든이라는 학자가 이 시냅틱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라고 한 사람 두 분이 만나서 회사를 창립해요. 그래서 시냅틱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 그러면 AI는 시냅틱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학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냅틱스에 관련된 이론적인 거, 원리,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AI는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할 때 적절하게 AI를 쓰시면은 시네틱스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표현들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시네틱스 방법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네틱스 기본 원리는 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네틱스에서 얘기하는 단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운유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보면은 심리적인, 어떤 감정적인, 느낌적인 이런 표현에서 주로 운유법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의성이 작동할 때에 심리적 과정을 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 심리적 과정은 계속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했고 이제 2장부터 두 번째 강좌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 강좌까지 이야기 중에서 심리적인 요소를 빼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심리적 요소예요.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보면은 예술, 아트적 개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고요. 창의적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게 심리적 과정이에요. 그리고 창의적 과정에서는 감정적 요소와 지적 요소에 비해, 여기서 말하는 감정 요소가 지적 요소에 비해, 그러니까 지적 요소보다는 감정적 요소를 많이 활용한다. 창의적인 발상을 할 때는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다? 감정적 요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합리적 요소라고 합니다. 합리적 요소에 비해서 비합리적 요소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학문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이 전공 과목에서는 감정적 요소하고 비합리적 요소를 주로 다루진 않아요. 단 예술 파트에 있는 어떠한 그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에는 합리적 요소와 그 다음에 지적 요소보다는 감정적 요소와 비합리적 요소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전 공대 다니는 친구들, 전자학과나 이러한 전자계산학과나 컴퓨터 프로그램 공학과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감정적 요소하고 비합리적 요소를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0하고 1, 이 숫자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자, AI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물어볼게요. AI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나 감정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걸까? AI는 가질 수 없나?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AI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 하나 붙였어요. 기능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요 기능적 단어 있죠? 요거 하나 빼면은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계라는 거죠. 기계라는 거야. 기계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AI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달라. AI는 기능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인정한 거와 똑같아요. AI도 감정을 가지게 됐어. 그 감정에 대한 신호가 뭐냐면 여러분들 뉴런이라고 하는 이 뇌에서 전기 신호로 모든 걸 판단해요. 저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계속 똑딱한 순간에 전기 신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신호로 감지하죠. 뇌에서 그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AI나 이런 부분도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죠. 0과 1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빠른 속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연결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구조의 뇌와 AI가 갖고 있는 뇌를 좀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뉴런이라는 전기 신호고 AI는 0과 1이라는 그런 전기 신호로 똑같아요. 신호를 해서 전달해서 감정이라는 요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학습을 하면서 많은 거를 다양한 데이터로 감정적인 것을 학습을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 못하니까 뭐라고 썼어요? 기능적 감정이라고 얘기 쓰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도 그러면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인간만이 가능하다. 인간이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서 하나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예술적 감각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르다라고. 근데 그것에 대한 것들도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작동되지 않냐? 그냥 전기만 뽑아버리고 작동 못하겠지만 꺼져버리면 아웃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전기의 공급만 하면 그냥 블랙 아웃돼서 끝날 수 있지만 인간이 죽을 때 죽으면 우리는 살릴 수가 없지만 걔는 또 꽂으면 살아나요. 그게 또 AI 쪽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창의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 요소와 비합리적인 걸로 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비중이 커요. 문제 해결 상황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할 것이 뭐냐면 감정적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창의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네틱스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놨어요. 연류하는 거와 분리하는 거, 직접 관여 내가 대보는 거고, 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가는 거, 분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분리를 하는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러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봐.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생각해봐.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봐봐. 그 문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거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거야. 아이디어를 찾으려면 당사자가 아닌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들여다봐. 이걸 뭐라고 해? 분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방법, 시네틱스의 심리적 상태를 직접 내가 그 빙의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돼보는 거고, 그 물건이 돼보는 거고, 그 상황에 직접 내가 상황에 놓여보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 상황에 아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심리적 상태라고 해요. 보류하고 또 연기, 이것은 뭐냐면 아예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를 그냥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킵, 좀 기다려봐, 좀 보류해서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이럴 때가 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때 아니면 안 되는 타임이 있죠. 아니면 지금 그 개입할 거를 지금 개입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서 개입해야 되는 상황도, 이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 아이디어 내는 방식에서 우리는 골든타임에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거야. 그런 것이 보류와 연기라는 방법을 써요. 저도 보류 연기를 잘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간혹 실수를 해요. 뭐냐면 중요한 타임을 놓쳐가지고 다시 뭔가 상황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할 때가 있어요. 뭘 사용하다 보면 보류와 연기를 사용합니다. 보류 연기는 어떨 때 사용하냐?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들여다봤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을 못 찾겠어. 그러면 급하게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을 끌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뭔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잘 안 돼. 이 계약 꼭 성사하고 싶은데, 근데 이쪽에서 제시한 거와 우리가 제시한 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커미션을 좀 줘야 되나? 이 계약하는 당사자, 로비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직원에게 뭔가가 혜택을 줘야 내가 이거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일반적인 정당한 계약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의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하는 방식에서 그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거 성공적으로 그게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크적 문제가 나중에 또 터지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감당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구나 라고 판단됐을 때는 뭐하냐면 저는 보류와 연기라는 방법을 씁니다. 잠깐 기다리자. 타이밍 올 때까지. 지금 당장 이게 급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한번 기다리자. 기다리는 게 손해. 지금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거를 계획을 해서 잠깐만요. 저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뒤쪽. 오늘 뭐 축제가 있나요? 너무 즐거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보류와 연기는 뭔가 하려고 했을 때에 정말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돼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보류라는 연기를 통해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저한테 힘들다고 하냐면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유로우세요? 그래요. 여유로운 게 아니에요. 저도 미쳐요. 근데 여유롭게 보이게 하죠. 그러면서 기다려봐. 이거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좀만 더 기다려보자. 좀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은 그 결정이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성공률이 60% 이상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보류 연기를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저쪽도 힘들 거니까. 자, 셋째, 사색. 이거 여러분 많이 쓰고 있어요. 명사, 음악 감상, 여행을 떠나요. 힘들어요. 문제 안 풀려요. 너무 답답하겠어. 야, 그냥 보따리 싸서 여행 좀 갔다 와. 네, 이게 보류 연기가 좀 다르죠.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 자체를 기다리고 조금은 그 상황에 대한 문제에서 타임, 시간적이나 그 어떤 절정 상태를 보는 거고, 사색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자체라는 거죠. 사색, 뭔가 그래서 이 사색과 연관된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플로우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 몰입.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자, 꽉 차서 내 머리에 비워야 돼. 비워야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 비우는 작업이 사색. 명상이라고도 표현하고 합니다. 자, 명상을 하는데 인간 뇌에 뇌과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과소성.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뇌는 한번 형성되면 바뀌지 않는다. 뇌는 더 이상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IQ 한번 IQ는 그 지능 지수는 바뀌지 않고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이 뇌과소성에서 그렇게 하고 뇌는 계속해서 뉴런이 사라졌다가 또 다른 상당은 형성되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초등학교까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고 뇌는 자기가 그 쓰지 못한 기능이 손상이 오면 다른 뇌의 기능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를 뇌가소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뇌가 손상이 되는데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손상됐어요. 그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연구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랬더니 다른 뇌의 기능에서 이 언어의 기능들을 쓰더라라고 하면서 뇌는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의 자율성이 있어요. 이제 자율성. 어떤 대상의 자율성 가지고 다섯째는 쾌락적 반응. 쾌락적 반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배우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럴 수 있죠. 뭔가 도전을 해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무슨 앱을 만들거나 이런 데 도전하는데 그 앱이 작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이건 좋은 아이디어야. 멋진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빨려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앱을 만들고 또 다른 앱을 만들거나 다른 걸 개발할 때 엄청난 몰입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밤을 새도요. 밤새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늘 위를 나르는 듯 구름 위를 걷는 듯 이런 느낌을 쾌락적인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지식에 대한 쾌락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험, 어떠한 자기의
도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열정이 생기면서 쾌락적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공 과목에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학교의 공부가 쾌락적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막 뭔가 찾아보고 연구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 이 반응이 쾌락적 반응, 이게 또 심리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네틱스에는 이렇게 5가지의 심리적 상태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네틱스의 조작 기제 다 얘기를 했어요. 조작 기제가 되게 뭐라 했어요? 이거 앞에 지금 챕터에서 얘기했잖아. 앞에 내 그 PPT 자료에 얘기했잖아요. 심리적인 거야, 요인이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의적 과정에는 구체적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래서 심리적 상태, 유발, 창의적 활동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계획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 효과성을 증가시켜주는 게 조작적 기능인데, 조작적 기능에서 심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든인에 의해서 시네틱스를 추동한 2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또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드는 것. 자, 요게 고든이 말하는 시네틱스의 어떠한 그 추동되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든다. 그래서 분석은 복잡한 것을 그 구성원들로 분할하는 것이 분석인데요. 그래서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한다. 자, 그 사과가 떨어져요. 사과가 떨어져. 자, 사과밭이 있거나 뭐 감이 있거나 이럴 때 열매가 떨어지는 거 있죠. 이 떨어지는 거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봐왔어요. 이 떨어진 거는 그냥 익숙해. 사과가 떨어질 수 있어, 바람이 불면. 아니, 사과는 바람 안 불더라도 뭐 그냥 떨어질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익숙한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익숙한 거예요. 밑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이거 익숙한 거에 낯선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익숙한 거에 낯선 거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익숙해요. 그러니까 사과가 왜 떨어지는데 관심이 없죠. 근데 이 익숙한 걸 낯설게 생각하면 왜 떨어지지? 왜 사과가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목욕탕에 하면은 우리가 몸무게가 있으니까 부피가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는데 부피에 의해서 물이 넘쳐.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거야. 내가 목욕탕에 물 나가는데 들어가면 확 넘치는 거 그냥 익숙한 거, 낯설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친 걸 보고는 익숙한 거를 낯설게 생각한 거죠. 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당연시 몸이 들어가면 그냥 넘치더라. 그 질량과 부피 막 이러면서 부피에서 물의 양에 무게, 즉 질량이 들어가면 그래서 팽창하면서 뭔가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을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과 동물과 어떤 물체이거나 아니면 물건도 있어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아주 단순한 뭐 연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거 자체가 이런 것도 다 익숙한 거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요.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 중에 익숙한 것만 주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런 게 여가 있었네 뭐 이럴 때도 있죠. 낯선 거죠. 이 낯선 자연 속에서 보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것도 낯선 것들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는 그 낯선 것을 익숙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관화, 그리고 하나는 탐색. 이렇게 3가지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얘기는 뭐냐면 익숙한 걸 낯설게 만드는 거. 일상적인 관찰을 반응 방식을 해서 왜곡, 전어, 변형시키는 것. 아까 얘기했었죠. 왜 감이 떨어지지? 당연히 감이 떨어졌지 뭐. 익숙한 거였어요.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물이 넘쳐. 그냥 익숙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더라. 그걸 어떻게 다르게 생각한다?
낯설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 네, 그래서 이거를 개인 유추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 낯선 것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개인 유추가 있어요. 대상 사물, 인간, 아이디어를 드러내거나 시도하는 자신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개인 유추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유추라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 시간 1교시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 개인 유추에 대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개인 유추라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개인 유추는 개미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개미에 대한 관찰하는 것, 개미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사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얻은 것들을 보는 것을 이제 개인적 유추라고 하고 직접 어떤 물건을 보는데 두 번째 직접 유추는 문제와 어떤 대상 사물 아이디어 간에 명확하면서도 직선적인 관계를 서술하는 게 직접 유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유추라고 하는 거는 압축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순, 상징적 유추는 두 단어가 모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우리 직원을 만났는데 이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A라는 직원이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 A라는 직원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람을 하나 구해서 파트타임이라도 구해서 좀 이 A 직원에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 이 A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고용해서 이걸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이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량은 정말 좀 많죠. 그건 인정했어요. 첫 번째 제가 말한 거 인정했어요. 그 사람의 그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업무량이 많다는 걸 그대로 전달한 거에 대해서 그 팀장도 그거는 맞죠. 근데 두 번째라는 거 말했어요. 정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까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진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 나는 업무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계획을 얘기했는데 팀장은 업무량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까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기죠.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럼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업무량이 많지 않다? 근데 업무량은 많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걸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이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강좌에 나오는데 모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창을 판 사람이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가 있어요 라고 창을 팔았어요. 그리고 창이 다 팔리니까 방패를 들고는 뭐라고 판매하냐면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 판매하는 건 내가 방패를 팔 때는 방패가 제일 강한 거야. 내가 창을 팔 때는 창이 제일 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말하는 게 모순이에요. 업무량이 많죠. 근데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팀장님, 그 말 자체가 모순인데요. 그 모순의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 그 말이에요. 팀장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일은 많이 이 사람한테 과중 업무가 있는데 그 과중 업무가 사람을 붙여서 준다고 해서 그 과중 업무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바꾸거나 뭔가 제도적 개선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업무를 충분히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거 뭔지 찾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원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업무에 급여를 200만 원 줄 것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월 100만 원만 주면 100만 원이 이득인 거죠. 그럼 사람 안 쓰고도 업무는 해결되면서 그 업무는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회사에 이득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걸 모순적 해결이라고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징적 유추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불이 났어. 그럼 여러분한테 뭐라고 교육을 시킬까요? 빨리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빨리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모순이지 않아요? 빨리 가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 빨리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뭐 이런 단어를 쓰죠.
이런 단어들이 모순적인 단어예요. 모순적인, 즉 상징적 유치적인 그런 단어일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은 좀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가 있대요. 첫 번째는 소유권. 칼 로저스가 얘기했어요. 개인 중심적 치료법에서 유리한 개념인데요. 시네티스의 기법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문제 해결은 개인 상담, 개인 치료의 기법에서 문제 해결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상담사가 해결해 주나요? 아니면 상담을 받은 그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나요? 주체는 누구예요? 상담사일까요? 내담자일까요?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상담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상담사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은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할 사람은 본인 당사자인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만이 그 문제 해결해요. 바뀔 수 있게끔 힘을 주거나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는 있어요. 상담사는. 근데 바뀌는 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자원이다. 인간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 근데 인간의 자원을, 역량을 강화시켜주면 인간 스스로 그 역량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기업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연수를 시키거나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면 스스로 문제를 회사에 해결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 관점인 게 뭐냐면 누구나 스스로 성장하고 잘한다. 그 자람과 성장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문을 열어준 사람만 있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한다. 내가 리더자가, 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 변화가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리더자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리더자는 떠나야 돼요. 자기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뭐에 들어가겠냐면 자기가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져요.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건 그러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칼 로저스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정보를 알려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그걸 받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누구다? 그 직원인 거야. 직원이 능력이 안 되면 직원이 떠나는 거지. 나는 그 대신 거기에 최선을 다해줄 뿐이야. 이러한 것에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의 스스로 자기를 개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둘째는 유추와 은유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와 은유는 창의적 과정의 핵심이 심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추와 은유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유추, 은유를 다음 시간에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개발과 건설적인 피드백이 필요해요. 자, 아이디어 개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어. 근데 여기서 건설적 피드백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건설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여기 건설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뭐예요? 생산적이라는 단어예요. 생산적. 근데 우리가 뭘 할 때에 비난은 너무 많이 하죠. 대안은 없고 비난만 있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뭐가 잘못됐어, 뭐가 문제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라고 할 건, 어떻게 아이디어 좀 내봐라고 조용하는 거예요.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찾아줘. 이게 뭐냐면 건설적인 피드백인 거, 평가를 하는데 잘못됐어라기보다는 이 잘못을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 잘못이 충분히 이걸 발견했으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연구와 개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창의적 사고 발달시키기 위한 네 가지 요소다. 즉 시네틱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뭘 작성해봤어요? CPS 작성했었죠. 뭐 한지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팀끼리 막 작업하지 않았어요? CPS 작성을 해봤잖아요. 문제가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문제 원인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부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 부화시키고 그 사색을 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발화하고 부화하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 과정을 진로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유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유추의 종류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10분 쉬었다가 사례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직접 유추라고 아까 나왔고 개인 유추, 상징 유추, 환상적 유추라고 하는 상상 유추라고 해요. 상징적 유추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 그럼 직접적 어떠한 직접적 유추라면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는 거 이거를 직접적 유추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 유추와 의의적 유추라면 개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개미 입장이 되어서 말을 해본다는 거죠. 개미가 빙이 된 거예요. 자, 상징적 유추라고는 개미들이 막 집단으로 막 모여들고 집단으로 같이 모든 걸 해결해요. 개미들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요, 좀 끔찍해요. 제가 전쟁하는 걸 좀 봤는데 시골에 자라면서 개미가 떼를 모여서 같이 막 싸워요. 영역 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은 그 개미가 죽어 있는 걸 보면은 엄청 끔찍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매미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매미를 그 조그만 개미들이 그 큰 매미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한두 마리가 옮기는 게 아니라 20-30마리가 붙어가지고 개미들이 집단으로 그 매미를 먹잇감을 옮기는 걸 봤을 때 개미 군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쟤네들은 군단, 어떤 집단 형태로 이미지를 연상시켜요. 그 내용을 봤을 때 환상적 유추에 대해 상상적 유추는 개미가 인간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많은 개미가 수천 마리가 한 인간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인간은 개미를 다 이길 수 있을까? 인간의 개미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걸 상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인 거예요. 그것을 환상적 유추, 상상적 유추라고 해요. 이 유추 네 가지의 유추에 대해서 10분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10분 쉬어 할 거냐면 중간고사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의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창의적 사고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생활과 창의성을 그 중에 창의적 사고의 출발점이 한 10가지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자, 이 10가지 정도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평균 점수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점수를 더 얻으려면 10가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설명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한 출발점 책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디포트의 확산적 사고라는 하이어요.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 제국성명, 종교성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 책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6가지의 내용 단어가 들어가면 기본 점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내용이 설명이 되면 점수가 추가될 겁니다.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가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험에 나온다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규칙에 대해서 너희들이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인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을 잠깐 다시 띄워서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법 네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CPS 6단계가 있어요. 이 6단계 중에
이거는 소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6단계의 6단계 핵심 단어, 즉 관심 영역 발견 단계, 자료 탐색 단계, 문제 발견 단계, 아이디어 생성 단계, 해결책 개발 단계, 수용 단계, 이거를 보기를 6개를 써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세 문제에 들어가는 6가지 보기에서 찾아서 작성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번호만 쓰면 돼요. 번호나 단어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첫 번째 관심 영역 발견 단계를 제가 학사적 사고에서는 실험적 사고에 이런 내용을 써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심 영역 발견 단계의 내용이구나. 그러면 관심 영역 발견 단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단계는 넓은 시각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들을 생각해내는 활동하게 되는 것이 학사적 사고고, 실험적 사고 문제 해결 위해 대략적인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GPS 단계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그러면 관심 영역 발견 단계. 요거를 번호를 1번 나오면 1번에 쓰면 되고, 아니면 단어를 그 보기에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면 늦게 온 사람이 있어서 창의적 사고의 출발점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만 쓰면은 기본 점수,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추가 점수가 있다는 거. 기포드 학사적 사고도 마찬가지 6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 기준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규칙, 그 다음에 이제 CPS 6단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은 어떤가요? 2시에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2시 30분 아니면 뭐 3시에 보는 게 좋아요? 2시? 2시 좀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빨리 보는 게 좋긴 하는데 2시 20분에 볼까요? 2시 10분까지 다 오더라고요. 그죠? 2시 10분이나 2시 20분에 봅시다. 몇 시 봐요? 2시 20분. 그래서 3시 20분까지 1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7장, 8장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7장, 8장 들어가고 나면 9장, 10장, 11장 뭐 이때 되면은 트리즈라는 과정을 할 겁니다. 이때는 기말고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 이전에 트리즈 이전에 또 하나 스캠퍼라는 게 있어요. 스캠퍼 과정 한 번 집단할 거예요. 스캠퍼 끝나고 나서 트리즈는 기말고사. 스캠퍼에 관련된 거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저별 활동을 하지 않고요.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저별 활동은 스캠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말고사에 들어간다는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추라는 단어입니다. 유추. 자, 시네틱스에서 유추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쓴다고 그랬죠.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과거에 획득한 지식을 연합하거나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상황에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지식을 알고 있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야. 그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사물과 어떠한 환경에서 재구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쓰는 게 뭐냐면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는 기존의 지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해내는 매우 유용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그렇게 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접 유추라는 방법입니다. 직접 유추. 자, 문제 해결하는 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냐면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위기 상황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걸프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석유 문제가 한번 석유 파동이 한번 있었고 걸프전 있을 때도 기름 문제로 해서 나라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예요. 즉 자원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외환 위기로 해서는 이제 IMF가 있었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에 몇 번 겪었던 것 중에서 지금 두 번째 겪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겪고 있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자, 이게 자원이죠. 자원에서 문제가 생겼죠. 근데 걸프전만 하더라도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 수급이 어려웠긴 하지만 이렇게 그 바다를 딱 막아버리거나 항해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취하고 있고 이거를 빨리 대안을 생각하고 있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국제 정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는 그 사우디나 예를 들어 사우디나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뭘 지금 문을 두들기냐면 이런 걸 두들길 거야. 야, 너희들이 기름을 저장한 탱크가 있지. 우리 대한민국에 탱크 있죠. 거기다가 주로 가득 채워놨다가 비축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6개월간 버틸 수 있다 그래요. 6개월간은 지금 그 기름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기름 한 방울도 안 와도 못 옮기면은 그거라도 지금 방출해가지고 국가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깝깝하죠. 근데 왜 그 나라에서 그걸 물어보냐면 이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에다가 우리 기름 저장 탱크를 만들면 안 돼? 지금 뭐냐면 사우디가 이런 걸프전이 생기다 보니까 막 항해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다가 기름을 저장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 나라에다 우리 기름을 저장해 놓을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기름 너희들한테 팔게.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아. 우리는 불안해서 죽겠어. 왜 그러냐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주유소부터 주유 탱크부터 폭파시키고 막 이러니까 엄청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어떨까? 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생각을 왜 갑자기 할까요? 3분도 상상해보지 않은 거죠. 기름은 자기 기름 자기 나라에 저장하지 왜 다른 나라에다 저장해? 근데 우리나라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나쁘지 않아요? 그 기름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기름을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름을 우리가 수입을 못하지만 사우디의 기름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주면 우리나라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우디도 좋아. 왜냐하면 기름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발한 발상이죠.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AI 센터, AI에 관련된 그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그 센터 건립 자체에 어디다가 쓰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사우디나 이쪽에 있는 그쪽에다가 AI 기반 센터를 두려고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이나 이런데 그 나라를 더 가깝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다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주면 안 되니? 너희가 AI 강국 중에 전 세계 3위인데 미국은 못 믿겠고 진짜 미국은 못 믿어 이제 유럽이 그러지 말고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서 좀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나라는.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시대 흐름이다.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거나 탈출하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AI를. 그래서 우리나라끼리 모든 정보 오픈소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런 걸 오픈소스를 갖다가 지금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업에서 1인 창업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 졸업하면 꼭 기업 들어갈 생각 말아라. 이 AI 모든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가 만들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웹을 개발해서 사람도 쓰지 않고 1인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앱을 개발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어떠한 발상만 있으면 언제든지 국가에 있는 기반에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열어져 있다는 거죠. 벌써 지금 오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구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챗GPT 같은 이러한 것들 AI를 안 쓰고 우리 자체 내에 AI를 쓰려고 하느냐? 그걸 쓰면 지금 더 빠르고 빨리빨리 이 돈도 적게 들 건데 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자체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냐면 그걸 딱 끊어버리거나 돈 더 내놔. 이걸 쓰려면 이것만 오픈하고 이건 오픈 안 할게.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같은 경우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직접 우리나라에 관련된 AI를 개발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직접 유추는 현재 문제와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 현재 문제와 비슷하다는 사실. 정보 또는 기술을 비교해 보면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 기법이 직접 유추예요. 사실과 정보, 기술 이거를 지금 현재 관점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민들레 씨앗이 있어요. 민들레 씨앗이 날려. 그래서 멀리 날아가. 이걸 보고 뭘 개발했어요? 낙하산 원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는 걸 떨어지는 거면 천천히 떨어지는 안전하게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이 민들레 씨앗의 그러한 그 이동하는 방식을 착안해서 낙하산을 원리를 알아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둘째는 워터 믹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믹서기를 쓰죠. 이게 지금 워터 믹서인데 믹서기를 물 넣고 돌리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유선형처럼 이러한 나선형의 형태로 물이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정방향으로 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에 힘이 엄청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저항이 많이 발생하죠. 저항이 발생하면 힘이 발생하면 그 모터가 망가집니다. 모터만 망가진 경우에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적게 들면서 가볍게 돌리고 믹서에 잘 갈려지게 할 수 있는 게 나선형으로 도는 거예요. 이 나선형 원리는 칼라꽃이 나선형 형태로 만들어 피는 꽃이에요. 저 꽃은 꽃잎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꽃밖에 없어요. 지금 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꽃이 하나로만 되는 꽃잎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저렇게 나선형으로. 그게 워터믹스의 원리를 적용했다. 직접 뭘 보고? 꽃을 보고. 자, 벌레 유충이에요. 이 유충이 나무 이파리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유충이 나무 잎을 갉아먹어요. 근데 이 유충이 다른 나무로 옮겨갈 때, 다른 잎으로 옮겨갈 때 얘가 딱 세워가지고 발이 여러 가지예요. 발을 딱 건너더니 옮겨가더라. 그걸 보고 탱크나 캐터필리 불도저라고 하는 게 속이 편하거든. 불도저 이런 데 보면 이 바퀴가 무슨 원리다? 원래 유충의 원리의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바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자연에서 있는 현상, 그대로 있는 현상을 그거를 유추하는 게 뭐냐면 상상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레인데 탱크에다가 그리고 꽃인데 믹서기에다가 이러한 것을 유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나 그러한 현상과 그리고 그 디자인을 갖다가 실제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개발할 때 적용시키는 방식 이걸 유추 방법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게 유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시네츠는 의인 유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결하려는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자신이 그 문제나 현상에 융합해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빙이 됐다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귀신이 인간에 들어와서 그 귀신이 인간의 몸을 들어오죠. 진짜 인간의 그 몸만 쓰고 있고 영혼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다른 상태로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카메라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가 돼봐.
내가 개미가 돼봐. 아까 개미가 그거거든. 거기가 되는 게 의인 유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버리냐면 우리 집에서 있는 것 중에서 로봇 청소기가 돼봐. 로봇 청소기가 됐는데 청소 즉 걸레로 빨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해요. 먼지도 빨아들이고 이물질도 빨아들여요. 근데 이 청소기가 돼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청소가 돼보니까 매트 위를 청소하고 싶은데 매트를 못 올라가. 살짝만 턱이 있으면 못 올라갈 거야. 내가 답답해 죽겠어. 이 주인님한테 이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 매트만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도 뭔가 조그만 좀 물체만 있으면 그 물체에 센서가 과하게 작용하면서 그냥 돌아버려. 회전해.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충분히 밀고 가면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언덕 좀 더 턱진 데도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제발 개발시켜주면 좋겠어. 어떻게? 매트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2cm, 2cm 정도는 턱이 있어도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뭔가의 바퀴에서나 아니면 센서에서 그런 부분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니면 상간 멈춰가지고 뭔가 다리가 쭉 늘어져가지고 한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청소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개발자가 그러면 몇 cm 이상의 정도는 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청소기를 개발해야겠구나. 심지어 턱이 있어도 그 턱까지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는 게 좋겠구나. 근데 또 뭐냐면 꽉 청소하러 가는데 우리 주인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옷을 벗겨놓고 왔어. 옷을 던져놓고 갔어. 그러면 그 옷도 내가 집게 같은 걸 이용해서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정리까지 해주면서 청소했으면 좋겠어. 이 청소기가 개발되어 있죠.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널브러져 있는 것들 정리도 해주는 그 청소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의인 유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 유출 방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가 돼서 그렇게 휘둘리지 마. 카메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너무 휘두르지 마세요. 내가 부딪혀서 아파요. 카메라가 깨질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스트랩 벨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나를 고정시켜줘. 그래서 개발한 게 스트랩 벨트 있어서 최대한 이동 뭔가 몸에서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줘. 두 번째는 촬영 기법을 하는데 그게 확대하거나 찍는 것이 너무 무리야.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촬영하는 것 자체는 자동으로 반자동 한번 셔터 살짝 누르면 초점을 맞춰주고 거리도 조정해줘. 그리고 두 번째 누르면 탁 찍혀. 이러한 것들 셔터 절반 정도를 눌렀을 때 그 사진이 사이즈나 확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카메라가. 그래서 사람이 이 카메라가 이걸 원하구나. 개발해야겠다. 라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인 유추라고 해요. 내가 실제의 그 물건이 되버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지를 생각이 드는 거. 역지사지라고도 하죠. 내가 친구가 돼서 친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자, 상징적 유추예요. 이 상징적 유추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이상 얘기했죠. 두 대상 간에 관련된 것 중에 상징적 유추인데 압축된 갈등이라고 갈등 축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로 된 말을 혹은 책 제목을 생각할 때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조심스러운 서두름. 서두르는데 조심스러울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서두르야 돼. 조심스러워야 돼. 그리고 부드러운데 강해. 정말 부드러운데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둘 다가 뭐예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부드럽지 않은 게 되게 보면 철 같은 경우가 강한데 부드럽진 않죠. 딱딱하거나 장력이 없어요. 근데 부드러워야 된대. 그러면서 부드러우면서 강한 거 벨트. 그래서 타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 차에 들어가는 거죠. 벨트가 아주 단단해서 몇십만 킬로 타야 그 벨트가 장력이 보존되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하죠. 조심스러운 서두름. 학교 건물에서 빠르게 안전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는데 아이디어를 자극하기 위해서 교사가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조심스러운데 서둘러야 돼. 안전하게 빨리 이 장소에서 빠져나가야 돼. 불이야 하고 외치면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빨리 나가야 돼. 대피해야 돼. 이 용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 모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게 가장 부드러운 강한.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가 부드러워요. 그런데 강해요. 네, 뭐야? 아무튼 말 안 하고 가도 돼요. 자, 부드러운 강함.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가 부드러운데 아주 강하죠. 그리고 질긴 천 자체가 질겨. 천은 되게 질기지가 않죠. 장거리 자전거 자전거 등을 설계하고자 할 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런 모순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모순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시냅틱스에는 이걸 뭐라고 한다? 상징적 유추라고 한다. 이 상징적 유추와 모순이 같은 단어로 쓰여질 건데 다음 장에 공부할 때 이 상징적 유추와 유사한 것을 발상을 하는데 거기서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해요.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심스러워 서두름이라는 거, 큰 학교의 건물에서 빠르게 안전하게 대피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강함도 자동차 타이어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 유추다. 그래서 모순의 결합이다. 모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상 유추예요. 현실적인 유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환상적이고 몽상적이고 신화적 추론을 추측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할 때 꿈같은 공상을 현실과 결합시켜서 실질적 기반의 아이디어를 승화시키는 그런 발상법이 이제 상상 유추적 개발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양탄자 같은 거, 나르는 양탄자. 양탄자가 나를 수가 없죠. 날라요. 손오공이 하늘을 나르는 손오공. 이런 것들이 손오공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나른다는 하늘을 난다는 상상을 추가해서 어디든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뭔가 극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이 상상 유추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추에 대한 얘기를 네 가지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자, 유추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직접 유추, 개미가 되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는 거. 내가 개미처럼 해보는 거. 개미의 그런 특성을 새로운 발상으로 다른 어떤 걸 만들어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개인 유추, 의인 유추라고 하는데 개미의 입장이 되어서 말해보는 거.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 유추, 의인적 유추라고 해요. 상징적 유추는 그 특징이나 상황들을 보고 환상적 유추는 그 상징적 유추가 되게 보면은 이제 모순적인 거죠. 모순적인 것들. 개미 군단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모순적인 것들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모순의 결합이 상징적 유추다. 그리고 환상적 유추는 상상 유추라고 하는데 어떤 상상의 공상 SF 영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주로 환상 유추, 상상 유추입니다. 자, 여기 유추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유추가 다 뭐에서 관련된 거냐?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틱스에서는 유추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로 그 유추 속에 있는 모든 상황들 자체를 뭘로 봤냐면 심리적 특성으로 봤다. 그래서 심리적 특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유추 방법을 쓰는데 네 가지 방법을 유추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사물을 보거든. 사물을 봤을 때도 너무 익숙한 거는 볼 것처럼 낯설게 보고 아주 낯선 거를 익숙하게 보면서 그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그 시네틱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중간고사 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스캠퍼라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